현재 지구상에 있는 인간은 77억 5,900만 명, 하루 평균 40만 명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15만 명이 생을 마감합니다. 즉 하루에 늘어나는 세계 인구는 대략 25만 명, 한 달에 750만 명이 늘어나는 셈이죠.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의학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기대 수명이 끝을 모르고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인구수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지금 여러분이 최고 수익률 영상 하나를 재생하여 스킵하지 않고 끝까지 시청하는 동안 전 세계 인구가 1000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전 세계인들에게 직면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의학은 너무나 많이 발전해서 웬만한 병들은 다 치료가 가능한데 문제는 치료를 하려면 우선 자신에게 무슨 병이 있는지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돈과 시간을 병원에서 소비해 정밀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이 가장 심각한데요.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응급사태가 발생해 앰뷸런스가 출동했다면 한 대당 최대 140만원, 등산하다가 조난을 당해 헬기가 구조하러 왔다면 2억 3천만원, 응급실을 직접 방문해도 최소 17만원에서 최대 35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고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검사인 엑스레이 또는 피검사 등도 한 번에 최대 350만원이 넘고 보험 없이 MRI는 584만원에 달합니다. 암 수술은 말할 것도 없죠. 유방암 3억 5천만원, 뇌종양 8억원, 골수 이식은 9억 3천만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자, 여기서 보험에 가입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가족건강보험료 비용은 1년에 2,3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급 200만원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과 맞먹는 수준이죠. 이렇게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구 상당수가 의료보험에조차 가입하지 못하여 검사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인들의 의료비용 절감에 대한 갈망이 워낙에 크다 보니 이를 이용한 희대의 사기꾼도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홈즈, 그녀의 나이는 올해 35세. 워싱턴 DC에서 태어난 홈즈는 19세의 나이로 스탠포드 화학과에 입학하였지만 도중에 자퇴하고 테라노스라는 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홈즈의 특이점은 스티브 잡스를 따라해 검은색 폴라티를 입고 평소 자신의 하이톤 목소리와는 달리 일부러 톤을 바리톤급으로 낮춰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들어보시면 그녀의 생김새와 목소리가 전혀 어울리지 않아 상당히 어색한데요. 이 또한 그녀의 계산된 플레이였습니다. 치밀한 사기꾼이었던 것이죠. 낮고 안정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스티브 잡스처럼 옷을 입어 자신이 마치 의료계의 스티브 잡스라는 혁신적인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던 것이죠. 엘리자베스 홈즈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인 사기는 피 한 방울 검진법이라 해서 손가락 끝에서 채열한 피 한 방울로 200여 가지의 질병을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는 휴대용 검사 장치를 개발하였다 밝힌 것인데 당시 얼마나 뜨거운 이슈였는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브스의 표지 모델로 이렇게 등장하는가 하면 포춘의 표지에도 실렸습니다. 전 세계가 떠들썩한 것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백 수천만 원의 돈과 함께 검사를 위해 하루 전부터 물도 못 마시고 굶어야 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그녀가 만든 자그마한 휴대용 검사 장치 하나만 있으면 200가지 질병을 알아낼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제2의 스티브 잡스라 불리고 싶었던 엘리자베스 홈즈의 사기 행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홈즈의 회사 테라노스를 퇴사한 직원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부터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홈즈에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의결권을 박탈시키고 앞으로 10년간 어떠한 상장회사에서도 매니저로 일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등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미국에서 사기로 끝난 피 한 방울 검사 기술이 최근 한국에서 현실이 되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전세계 65세 이상의 인구 10명 중 1명꼴로 가지고 있다는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 중 무려 70%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데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박찬범 교수와 스티브 박 교수 공동연구팀이 피 몇 방울만 있으면 알츠하이머 환자를 구별해낼 수 있는 진단 센서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카이스트가 공개한 자료를 보시면 손가락 끝에 피 몇 방울만 진단 센서에 떨어뜨리게 되면 이 센서가 정상인인지 치매 환자인지 구분해내는데 정확도가 무려 88.6%. 엄청나죠? 치매 전이나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지만 늦게 발견할 경우 기대 수명은 7년, 기억 상실은 물론이고 간병인이 없으면 일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해지는 데다가 환자 97%가 14년을 넘기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카이스트가 개발한 센서는 고밀도로 정렬된 탄소 나노튜브로 측정 방식도 간단하고 제작 비용도 저렴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죠. 2020년 올해 정부가 책정한 연구 개발 예산은 24조 원, 이 중에서 기초 연구 확대 무려 2조 300억 원, 2022년에는 2조 5천억 원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고 탈일본을 위해 소재 부품 장비에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1조 7,200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생애 기본 연구비라고 해서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R&D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카이스트가 이번에는 꿈에 피 한 방울 진단 키트를,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 영상을 통해 카이스트가 세계 최초로 혁신적인 암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소식까지 우리는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조선 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한 데 이어서 이제는 글로벌 의료 및 기초 연구 분야까지도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5가지 복을 오복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오복 중 처음 3개를 말씀드리면 수, 장수하기를 원하고, 부, 부유하게 살기를 소망하고, 강령,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 인간의 욕망을 말하고 있죠. 부유하고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나 원하는 인간의 욕망인데요. 지금까지는 미국, 유럽, 일본의 기업들이 이 욕망을 채워주며 전 세계에서 돈을 휩쓸어 왔습니다. 미국의 존슨앤존슨, 화이자, 머크, 에브비, 암젠, 스위스의 로슈, 그리고 노바티스, 프랑스의 사노피, 영국의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독일의 바이엘, 일본의 타케다와 아스테라스 등이 전세계 바이오 제약 업계를 꽉 잡아왔죠. 지난해 글로벌 제약 시장 규모는 1.2 트릴리언 달러, 하나로 1393조 원, 대한민국 정부의 1년 예산보다 3배나 큰 규모인데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 라는 인간의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 시장은 계속해서 팽창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이 발디딜 틈조차 없이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바이오 제약 시장에서 2개의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 판도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배우 김태희를 전성 모델로 둔 셀트리온. 2002년 탄생한 셀트리온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개발 능력을 인정받아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과 미국 최대 규모의 투자은행 JP모건 등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제품을 세상에 공개하였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척추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미국의 세계 1위 바이오 제약회사인 존슨앤존슨이 만든 의약품 레미케이드를 사용해왔는데요. 가격이 1100달러가 넘습니다. 130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비싼데도 대체할 의약품이 없다 보니 2016년 1년 동안 존슨앤존슨이 레미케이드 하나만으로 69억 6천만 달러, 8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수년 동안 돈을 정말 쉽게 쓸어 담고 있었던 존슨앤존슨에게는 충격적이지만 매번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환자들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셀트리온이 램시마라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세상에 공개하였는데 기존의 존슨앤존슨의 관절염 약이죠. 레미케이드와 성능은 거의 동일한데 가격이 훨씬 싼 거죠. 그러니까 관절염 환자 중 돈이 많은 사람만 살 수 있었던 관절염 약을 한국의 셀트리온이 가격을 확 낮춰 훨씬 더 많은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중화시킨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글로벌 무대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동일한 효과를 내는데 가격은 훨씬 싸니까 당연한 결과겠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유럽에서 완전히 독점하고 있었던 존슨앤존슨의 레미케이드에 타격을 준 정도가 아니라 셀트리온의 램시마 점유율이 약 60%로 단숨에 압도적인 1위. 아직까지 레미케이드가 팔리고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정부도 존슨앤존슨을 비롯해서 경쟁에서 밀리는 미국 제약회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해주지 않고 굉장히 시간을 끄는 듯 보였지만 결국 의료 분야의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미국 내 판매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존슨앤존슨에 이어 세계 2위 기업인 미국의 화이자와 손을 잡고 셀트리온 램시마를 미국에 팔고 있는데요. 2016년 4분기에 50억 원도 안 됐던 미국 분기 판매가 올해 3분기에는 약 900억 원, 3년 만에 18배나 폭등한 것이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어서 유방암 치료제 바이오시밀러인 허주마, 백혈병 및 림프종 치료제인 트룩시마까지 세상에 선보여 블록버스터급 메가히트를 달성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1위까지 흔들며 세계 바이오 제약 시장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한국 기업은 셀트리온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아마 많은 분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이 찍히고 있죠. 최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인멸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부사장들의 실형까지 선고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과는 별개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체의 글로벌 무대에서의 성장 속도만 놓고 보았을 때는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셀트리온은 싸고 좋은 약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이것을 갖다 팔아 돈을 벌고 있는 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사업, 즉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을 통해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직접 약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삼성에 대신 좀 생산해줘 하고 맡기면 삼성이 이를 생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 대신 생산해줄 수 있는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존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세계 1위는 독일의 베링거 인겔하임으로 1년에 30만 리터, 2위가 스위스의 론자 그룹으로 1년에 26만 리터였는데요. 한국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혜성처럼 나타나 36만 2천 리터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세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인천 송도에 만들어진 제3공장은 삼성의 최첨단 기술이 대거 적용되어 전 세계를 놀래켰는데요. 우선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2배 크기로 규모 측면에서 세계 1위입니다. 이곳에서만 18만 리터가 생산 가능한데 항암제로 따지면 84만 명의 환자가 투여할 수 있는 약을 생산 가능한 것이죠. 일본 제약회사들의 생산 규모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고요. 탑3인 미국과 유럽 회사들을 모두 제치고 당당하게 세계 1위로 도약하였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을 필두로 한국의 바이오 제약 산업이 이렇게 전 세계를 뒤흔들며 폭풍 성장하고 있다 보니 한국과 손을 잡기 위해 줄을 서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연구 인프라를 갖춘 스위스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였는데요. 스위스의 알랭 베르세 대통령은 직접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본사를 방문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스위스 의약품청과 한국의 식약처가 협력을 강화하여 함께 유럽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한국은 스위스에, 스위스는 한국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서로 신뢰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즉 한국 기업은 한국의 식약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면 바이오의 절대 강국인 스위스에서도 똑같이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의료 강국인 스웨덴도 1위 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에 6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최근에는 2억 1천만 달러를 한국의 바이오 제약 R&D에 투자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글로벌 항암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 MSD의 얀바네커 사장은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기초 의학 수준이나 R&D 능력은 아시아 중에서 한국이 우수하다라며 10에서 20년 후면 한국의 바이오 제약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였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한국과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걷고 있죠. 90년대 1,500개였던 일본 제약회사 중에서 1,200개가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현재는 300개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410개가 넘는 한국보다 100개나 적은 수치죠.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월드뷰의 바이오 분야 국가 경쟁력 순위를 보시면 일본은 2016년 5위에서 2018년 11위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일본이 한국보다 제약회사들의 기업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전세계 시장을 평정하며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존슨앤존슨의 오리지널 의약품마저 제쳐버린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업체로 자리매김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뚜렷하고 매력적인 성장 동력이 없습니다. 미국은 일본보다 심각합니다. 미국의 바이오 제약 시장은 현재는 전 세계 절반을 차지할 만큼 여전히 막강한데요. 너무나 빠른 속도로 1위 자리를 내주게 생겼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혔죠. 미국 제약회사들은 로비를 많이 하고 있고 로비스트들의 파워가 막강하다. 네, 트럼프가 말한 대로 미국은 로비스트들 때문에 바이오 제약 산업의 성장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제약 회사들이 신약 개발에 투자해야 할 돈을 아끼고 대신 로비를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제학자 엔젤버그, 파슨스, 테프트가 의사 33만 명과 12개의 제약회사를 조사한 결과 제약회사의 로비가 의사가 어떤 약품을 처방할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고,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미국 의사가 해당 제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이 로비하는 곳은 미국 의사들뿐만이 아니죠. 심지어는 미국의 의회까지 이미 장악해버렸는데, 미국의 식약청 FDA의 진통제 마취제위원회 레포드 브라운 의장은 미국 대선 후보로 나온 정치인들은 제약회사가 나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 의회는 제약회사들에 의해 장악되었다 전했습니다. 실제로 비영리 단체인 Center for Responsible Politics가 운영하는 오픈 시크릿가 지난 2년간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미국 의원들 명단과 액수를 공개해 충격을 주었는데요. 보시면 수십 명에 달하는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기본 1억 원 이상씩, 많게는 5억 원도 넘게 받은 이도 있었습니다.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관계없이 제약회사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이렇게 챙기다 보니 민주당의 오바마 정권 때나 현재 공화당의 트럼프가 정권을 잡아도 여전히 미국 정치인들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로비 자금을 대며 자신들의 약값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